부총리께서 지금 소위 이제 아베노믹스로 불려지고 있는 이제 일본 경제에 양면적 전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전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총리님 어떻게 보시죠? 역시 초기에 그러한 경제 정책에 있어서 양적 확대 정책은 시장의 신뢰와 또 구조적인 그러한 그 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상당히 그 어려움에 봉착한 하나의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좀 긍정적 전망을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주가가 하락이 되고 국채금리가 지금 얼마 전에 1% 넘어서고 지금 한 0.8%대로 묶어는 놨는데,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일본 국채에 대한 자국 내 충성도들이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좀 안이하게 이걸 전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한국 경제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몇 가지 함정 있지 않습니까? 국채금리 상승이라든가, 사실 일본은 내수 부양이 참 힘든 구조 아니에요. 고령화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 자꾸 양적 완화를 하고 쏟아붓다 보니까 내수는 안 살아나고, 그런다고 고용이 늘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난달 지표를 보니까. 또 무역 수지가 여전히 적자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가 결국은 함정으로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이제 신호를 충분히 주고 있는데, 우선은 이 정도가 이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책 당국에서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칼로 무자르듯이 실패할 거다, 성공할 거다 그러긴 쉽지 않지만요. 그래서 그 감도를 좀 듣고 싶고요. 어떤 그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아울러 듣고 싶습니다. 예, 앞서 존경하는 최정우 의원님 지적대로 일본 경제가 한 20년 동안 쭉 디플레 고생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양적 완화 정책에 아주 과감한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이 앞서 말씀드린 내수의 그런 회복에 뒷받침되지 않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이제 N저로 결국 나타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같은 상대국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리의 영향의 루트는 N저라는 루트로 좀 나타나고 있고, 또 그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충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물론 앞서 그러한 엑스폴리시하고도 관계됩니다만 주가라든지 이런 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대외 충격, 특히 아베노믹스와 관련된 충격에 대해서 실물하고 외환 양쪽을 저희가 아주 상당히 긴장감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하고 경쟁한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본 시장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급격한 어떤 관련 변동이 있는지 이런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에 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또 앞서도 이미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그런 환보험에 관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그런 대책과 병행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 저주가 의외로 더 심각하게 그리고 더 빨리 더 큰 폭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자꾸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서 적어도 올 연초에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전망했던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지금은 완전히 우선 숫자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이 아베노믹스의 저주가 큰 폭으로 빨리 그렇게 올 수 있다는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를 예를 들어 갖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서도 좀 여러 가지 뭐 대책들을 좀 준비한 것도 있는데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좀 짜서 우리 국회에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조금 상황을 뭐 평가는 양론이 있지만 안 좋게 보고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도 일단 이것이 하나의 큰 위험 요인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정책을 지금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소위 말해서 이 정부의 공약 가계부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제일 뭐 제가 보도자료도 냈습니다만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중앙정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수단 저 수단 다 써서 하여튼 뭐 그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쥐어짜기식의 디자인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큰 구멍이 하나 생겼는데 그 지방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액수로만 따져도 말입니다. 이 복지 4대 분야만 해도 13조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지방 공약 같은 거 이렇게 따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대5로만 매칭을 해도 수십조의 추가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증세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전제로 이것저것 다 맞추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한 가지 해법을 겨우 숙제를 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이런 형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누구도 예산에 관해서 최전문가시니까 누구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하고 지방을 정말로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기능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정말 한번 오버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 내에서도 예산제작개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일방에 의존한다고 또는 이것이 어느 한쪽에 이 기능은 어디의 기능이야 이렇게 논하기 이전에 정말로 중앙과 지방 간에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도 세출구조 조정이라든지 그런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걸 하듯이 비슷한 것을 지방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과연 지방이 얼마만큼 재정에 어려움을 보고 복잡한 문제인데요. 예. 지방소비세 비율 부가세 5% 이거 인상하거나 조정하실 그런 계획이 혹시 부처 내에 있나요?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데. 앞서도 지난번에도 다른 기회에서 최의원님께 상의를 드렸지만 이러한 부가가치세라든지 교부세라든지 또는 지방 지원의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에서 한번 이렇게 같은 차원에서 피스밀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가난하고요. 지방정부도 가난한데요. 지방정부가 훨씬 더 가난하기 때문에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지방정부는 숨 넘어가고 거기다가 공약가계부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지방재정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다른 대책을 마련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방 소비세 부분을 조정을 한다 그러면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도 있지만 역시 중앙정부의 몫이 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균형 있게 되려면 마지막 어디인가 일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거를 피해가고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 돌려막기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기존의 어떤 대전제, 증세라든가 이런 거 없다는 대전제로 하다 보면 한계를 전제로 그 안에서 맹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해법을 못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역효과 있지 않습니까? 또 쥐어짜내기 식의 세금 징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못 펴지면서 그것이 갖고 오는 갈등 비용이라든가 또 역비용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참작을 해서요. 이 대책도 사실은 너무 섣불렀던 거죠. 왜 지방재정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서 그 대책 없이 먼저 공약가계부를 발표를 해서
시방 개정에 걱정을 두게 되고, 그럼 앞으로 또 그걸 지금 부총님 말씀하신 대로 좀 연구해서 균형 있게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데, 그건 그런 대책까지 같이 하고 국민들께 제시를 하고 발표를 했어야 조금 더 걱정을 덜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빨리 그리고 뭘 내놓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좀 총합적으로 고민하고 연합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